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을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이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던 게 정치권의 가장 커다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제 주류 인사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당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당내에 이제 위기감이 지난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이제 크게 불거져 나오고 최근에 지지율도 여러 이제 조사에서 예전만 못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이런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통 대선은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네. 총선은 미래 비전과 중간 평가를 받는 선거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같은 경우는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혁신하냐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장제원 의원님 같이 중량감 있는 분께서 희생을 먼저 나선 것은 저희에게는 담비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지역구는 굉장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님처럼 무소속으로 나가셔서 당선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대한 애정도 강하시고 또한 관리도 엄청 잘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분께서 스스로 희생을 하셨다는 거는 더 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은 성과로서 1등 공신이 되셨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희생과 헌신으로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안을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퇴진론을 일축을 한 건데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데 김석기 최고위원은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 희생 결단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거취 숙고에 들어간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과연 내리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장제원 의원님께서 불출마하면서 이게 더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님과 김기현 대표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네. 이유는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는 총선을 4개월 앞둔 당 대표입니다. 당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총선을 준비하는 실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일정을 지금 다 취소하시고 네. 지금 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간이 없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그 기득권에 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김기현 대표의 선택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김기현 대표께서는 저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보면 군사작전 상황에서 후퇴가 가장 어려운 작전입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네. 잘못된 후퇴 전략을 쓰면 저희가 자중지난을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이 점까지 고려하셔서
곧 결단을 내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당부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 중으로 당 대표 그리고 이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이었는데 이제 그걸 넘기고 정기국회 이제 9일도 또 이렇게 넘긴 상황입니다. 여야 간사가 이제 2+2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쌍특검 또 이제 3대 국정조사를 이제 둘러싸고 여야 간에 아주 뭐 대치가 굉장히 아무튼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불발이 되면 자체적으로 민주당 안에 감액 수정안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수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제 강경한 입장인데 민생 입법 처리 이게 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2 협의체가 회의를 가지면서 양당이 서로 민생보험 10개를 교환을 했는데 좀 예상대로 서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나 쟁점 법안들이 많아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21대 총선 끝난 직후에 183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가졌습니다. 이 180석의 의석수는 필리버스터를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도 있고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절대반지와 같은 권한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껏 민생 법안에 있어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까지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논리는 21대 총선 2020년에 받았던 민심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대선의 결과까지 부정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2대 그 총선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시작부터 깜깜이 선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신인들은 이 현수막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죠. 현역 의원에 비해서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답답한 상황일 텐데,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개인 사견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쁜 간행들이 마치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룰을 정하는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수험생이 수능 문제를 직접 출제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완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결 종족수가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당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관련해서 내년에 우리 김 부대변인님도 출마를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저는 지금 출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네네. 이제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고려하고 네네. 정치를 시작하지 않나요? 맞는데 저는 아직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은 시기라서 조금 네. 더 준비를 하고 출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렸는데 이제 차남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연 0.6% 이율을 책정했다. 이게 이제 증여 절세 논란이 이제 일고 있고 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내린 사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또 됐습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 직접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전부 다는 못 봤습니다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법관으로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소신을 지켰고 그리고 동시에 그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부정당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은 법관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제 불거졌던 증여세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식에는 미치지 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민들도 자녀 간의 증여세 부분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 라이브 6 첫 출연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이 자리를 좀 아. 빌려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번 국회가 사실 조금 더 건설적이고 조금 더 정쟁이 없는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 뭐 2+2 협의체 같은 경우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직접 제안해서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여당이지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도 있을 텐데 조금 더 혁신하고 낮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라디오는 이제 많이 출연하셨고 네. TV가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됐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웃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또 다 채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